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모 일정을 5월로 앞당기면서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금액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투자 수요가 늘고 세제 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가상화폐 상장지수 증권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심리적 저항선인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는 5월까지 2천만 원 이하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서민들의 재기를 위한 것이지만 잠재적인 부실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증권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금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2030 세대들이 증권사 ISA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일본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를 통해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돌파한 것처럼 우리 시장 역시 증권사 ISA를 통해 증시 상승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ISA는 3년 이상 가입 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 등의 최대 200만 원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이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투자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중개형 ISA의 수요가 높아지며 증권사 ISA가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일임 신탁형을 취급하는 은행 ISA 가입자 수는 하락 추세인 만큼 곧 증권사가 은행의 투자 금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형이나 일임형은 좀 간접적인 투자 경향이 있지만 중개형에서는 주식이든 ETF든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이고 수익률 취향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실제 최근 3개월간의 은행과 증권사 ISA의 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증권사가 은행에 비해 1.14%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개형 ISA 계좌를 배당, 채권, ETF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공격적으로 매매 횟수를 늘리는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ISA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세제 혜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1월 정부가 ISA의 납입 한도를 연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발표한 만큼 향후 ISA의 비과세 혜택이 더 커지면 증권사 ISA가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한국타이어가 1년 전 화재로 사라진 대전 2공장 재건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물량이 많다 보니 국내에 공장을 다시 짓지 않고 해외 공장을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2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축구장 4개 크기의 공장이 철거된 뒤 맨땅이 됐습니다. 1년 전 원인 모를 큰 불이 나 건물과 생산 설비가 모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화재 피해액은 소방 추산 약 1,770억 원, 보험사 추정 1조 7천억 원입니다. 대전 2공장은 신차용 타이어와 모터스포츠용 고성능 타이어 등을 만들던 곳입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1,000만 개, 8천억 원가량이었습니다. 피해가 적었던 1공장은 화재 반년 만에 생산을 재개했지만 곳곳에 타거나 그을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곳 대전 2공장에서 생산되던 물량은 인근 금산공장과 세계 각지의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돌렸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2공장 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한국타이어에 최대 3천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45년 전 서울 영등포 공장이 이전해온 한국타이어의 뿌리입니다. 다만 재건을 확정하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라인 하나를 증설하는데도 많게는 1조 원까지 든다며 재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미 국내 수요보다 많은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생산 물량의 6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부피가 커 수출할 때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현지 공장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 대신 해외 공장 증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장만으론 현지 수요의 40%밖엔 공급하지 못합니다. 국내 수출의 상당량이 미국으로 갈 정도인데 고율의 반덤핑 관세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시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 연말 정기 인사 체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경영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수시로 CEO나 임원을 교체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이 정용진 회장 승진 이후 첫 번째 내부 개혁으로 그룹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가동하는 새 인사 시스템의 핵심은 임원진의 수시 인사입니다. 그룹 전통인 연말 정기 인사 체계 틀을 벗어나겠다는 것으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임기가 남은 CEO라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걸로 풀이됩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를 위해 성과 측정 과정에서 정성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정량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조직과 개인 성과를 계량하는 이른바 신세계식 핵심 성과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관리인데 많겠죠. 주식 관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KPI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수익을 내야죠. 수익성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주요 계열사가 직면한 실적 위기를 타개하려면 경영 전략에 앞서 체계적인 성과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정 회장은 철저하게 성과에 기반한 인사 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인사제도 개혁을 더 미루면 그룹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신세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는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공세 속에 지난해 첫 적자를 기록했고 매출 면에서도 쿠팡에 추월당했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 여파로 신세계건설은 유동성 위기에 놓였고 수조 원을 투자한 SSG닷컴과 지마켓 등 이커머스 계열사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승진 이후 인사혁신의 칼을 빼들면서 그룹 내부에선 새 인사제도의 첫 대상이 누가 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무려 1,350억 원을 주고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산 티빙이 이른바 B급 중계로 시범 경기부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가장 높은 중계권료를 지불했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모바일 중계를 시작한 CJ ENM의 OTT 서비스 티빙. 허점 투성이 서비스에 야구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최주희 티빙 대표가 불만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슈들도 모두 인지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많은 염려와 우려사항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티빙이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본 시즌 개막에 맞춰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중계 서비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9일 KBO 시범 경기 모바일 중계를 시작한 티빙은 첫날부터 운영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선수 이름이나 야구 용어 등을 잘못 기재하는가 하면 하이라이트 영상 업로드 속도가 평소보다 지연되는 등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앞둔 상황임에도 무료였던 네이버, 다음보다 못한 서비스를 제공해 야구 팬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티빙 모 회사인 CJ ENM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티빙 프로야구 중계로 기대했던 분위기 반전은커녕 계획대로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비용을 낮춘 티빙의 새 광고요금제 출시와 상반기 신인 걸그룹 데뷔, 미국 스튜디오 피프스 시즌 정상화로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이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오는 5월 공개되는데 아무래도 이 주민 참여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 경기도 분당을 가보니 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현수막들이 이 다음 달 총선 현수막만큼이나 많았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가 예상되는 분당의 아파트촌입니다. 한쪽에는 재건축 시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 주민 동의를 촉구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다른 한쪽에는 높은 재건축 동의율을 자축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2곳 이상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분당에서는 재건축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는 아파트가 3곳이나 될 정도입니다.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되기도 전에 지역 주민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주민 동의율을 선도지구 지정의 중요 요건으로 삼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선도지구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탈락할 경우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성급한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토지 활용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사업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입체적으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줘야 되는데 역세 일부 단지 외에는 출발할 수 있는 단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통합단지 위주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경우 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본격화될 거라는 거죠. 디테일로 들어가게 대형 평형, 소형 평형, 탄천변 어디 이제 논의도 나올 거고요. 특히 공공기여율 비중이 과도한 점도 민간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은 단지가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높이면 추가 공공기여분 비중이 40%에 달하게 됩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전날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도와 가입자의 금융 지식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홍콩 ELS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이날 은행주들의 주가는 훌쩍 뛰었습니다. KB금융, 기업은행 등 개별 종목은 물론이고 타이거은행 같은 은행 관련 ETF까지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는 홍콩 ELS 분쟁 조정안이 추 은행주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배상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KB금융을 두고 이미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해놓은 상황이며 KB 외 타사는 ELS 배상 부담이 현저하게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드디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달러로는 7,100달러를 돌파했고 원화로는 1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강세에 관련주들 역시 주가가 뛰었습니다. 다만 장 초반 10% 가까이 상승하던 기업들은 대부분 장중 상승세를 반납하며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급등에 맞춰 급하게 올랐던 주식에 대해 차익 실현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 원 아래에서 박스권을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영국 금융감독청의 ETN 승인 가능성과 함께 상승 부스터를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런던 증권거래소도 오는 2분기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N의 상장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경고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테마주의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업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업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를 산정해보고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NH투자증권이 이날 약 50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주 환원 움직임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13년 만입니다. 이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회사의 주가는 장중 신고가,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가 주주 환원과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이같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 상장 폐지에 맞춰 향후 3년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해 약 6,40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했고 또 4천억 원어치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도 지난해 10월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560억 원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역시 약 60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 이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3년간 이 1,500만 주의 보통주, 1,500만 주 이상의 보통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주 환원율 50%를 초과한 자사주 매입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메리츠 금융지주의 발언 이후 실제로 회사의 주가는 10% 가까이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적 부진을 겪던 이 증권사들이 그 이후 각종 충당금을 쌓으며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이에 회사들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밝히며 이 주주 환원 의지를 확인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최근 여의도 주요 증권사 CEO들이 잇따라 교체되고 있습니다. 연임을 통한 안정보다 세대 교체를 통한 쇄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NH투자증권이 새 대표이사에 윤병훈 IB사업부 부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윤 부사장은 LG투자증권이 우리투자증권을 거쳐 지금의 NH투자증권이 된 이후 사원에서 대표 자리에 오른 최초 인물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정영채 대표와 IB 부문에서 오랜 기간 일해왔습니다. 이로써 대표이사 교체를 결정한 증권사는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증권업계가 CEO 세대 교체에 나선 건 장기 재임에 따라 쌓여온 경영 부담을 덜어내고 새로운 경영 리더십으로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부 통제 실패와 투자 자산 손실이 늘어나자 증권업계는 위험 관리를 비롯해 새로운 분야 전문가를 수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메리츠 화재와 지주에서 최고 위험 관리 책임자를 맡은 경험이 있고 SK증권도 리스크 관리 전문가를 새 대표에 임명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부동산 PF 전문가를 새 수장으로 기용하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뒀습니다. 작년 불거진 각종 문제들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새 CEO 입장에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직 손실로 인식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 펀드 평가 손실 금액이 4조 원에 이르고 해외 부동산 관련 위험 노출액이 1조 원이 넘는 증권사만 6곳에 달합니다. 동시에 새 수장들은 신규 수익원 발굴이라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그동안 주 수익원이었던 유가증권 발행주선이나 M&A 같은 투자은행 분야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CEO를 앞세워 증권업계는 부유층 자산관리, AI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 해외 투자 저변을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60대 장수 CEO들이 물러나고 50대 위주로 세대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위험 관리와 새 먹거리 찾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부터 298만 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신용 사면이 시작됐습니다. 5월까지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대출 연체를 모두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를 통해서 약 15만 명이 새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저신용자들의 카드 사용 증가로 잠재적인 부실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최대 298만 명 개인과 31만 명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됩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999년, 2013년 등에 이어 역대 네 번째입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오는 5월까지 이를 갚으면 별도 신청을 안 해도 신용평점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연체 금액을 상환한 개인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했고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 경우 20대 이하는 47점,
30대는 39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26만 명이 은행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넘기고 15만 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카드사 등 여신업계에서는 이번 지원으로 연체 기록이 없어 한도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신용 차주로 인해 또 다른 연체가 발생할 경우 건전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내 8개 카드사 체제가 만들어진 지난 2014년 이후 처음 1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액이 2조 원을 넘어섰고 카드론과 리볼빙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저는 양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치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신용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 연체율 관리를 해야 하는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오는 6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오늘 밤 미국의 2월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6월 인하설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 비슷한 시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1월 CPI 쇼크로 잠잠해졌던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시장은 6월 인하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의 지난 1일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확률도 73%가 넘어섰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에도 시장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동결 지속 가능성이 우세했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미 연준의 피벗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각국이 차별화한 통화정책을 구사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질 것이라며 국내 통화정책의 지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채권 관계자들도 미국 2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또한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발맞춰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1월 달에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린 건데 4월 달 지표까지 확인을 하고 거기 모멘텀이 좀 더 낮아질 거라고 봐요. 이런 생각에서 저희는 2분기 중에는 금리 인하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2월 CPI와 오는 1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국내 통화정책 전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